멜로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혹자는 유열의 음악 앨범이나 가장 보통의 연애, 너의 결혼식, 비와 당신의 이야기와 같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멜로 혹은 로맨스라 불리는 영화들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멜로 영화는 건축학개론이라는 작품이 나온 이후 우후죽순 레트로 열풍에 휩싸여 비슷비슷한 서사를 보여주는 데 급급했고, 결국 우리는 대만이나 일본의 로맨스를 수입해 오는 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멜로가 사라져버리고 남녀가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증발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주류는 여전히 스릴러고, 이제 멜로니 로맨스니 하는 장르는 제대로 투자도 못 받은 채 나뒹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드라마로 소비하면 그만이고, 청춘의 이야기는 웹드라마나 웹툰, 웹소설로 소비하게 되면서 영화는 점차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멜로드라마의 시작이나 변형, 60년대의 장면이라든지 90년대 초반의 로맨틱 코미디, 90년대 후반의 최루성 신파, 2000년대에 들어서 등장했던 장르적 결합과 분화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멜로가 실종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건 시대적 변화로도, 아니면 영화 체험의 의미 변화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디지털 기기의 발전 양상으로 바라봤을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기는 영화관의 스크린이나 집에 있는 브라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기타 여러 장비를 통해 언제든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영화관이 아니면 영화를 쉽게 볼 수 없었던 시절에는 영화관에서 블록버스터와 멜로드라마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1세기의 관객들은 멜로드라마는 홀로 집에서 조용히 감상하는 것으로, 블록버스터는 영화관에서 큰 스크린과 풍부한 사운드,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관람하는 식의 체험의 콘텐츠로 구별해서 소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멜로드라마, 멜로 영화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등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슬프지만 이것도 흐름이니까요. 그런 흐름에서 허진호 감독의 영화를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에서 멜로를 이야기할 때 허진호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데뷔작인 8월의 크리스마스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수작입니다. 저는 8월의 마지막 날에 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리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8월의 끝에 8월을 이야기한 영화를 말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출연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오늘 8월의 크리스마스가 7시에 나갔을 텐데, 방송을 듣고 여운이 남았을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리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연하는 방송과 유튜브 리뷰를 직접 연결하는 시도를 그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잘 될 것 같군요. 8월의 크리스마스 리뷰입니다. 멜로가 사라진 시대, 그리고 사랑을 찾아 헤매야 하는 시대. 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이 영화는 지금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작품입니다. 그 안에는 흘러간 시간이, 지나간 사람들이, 가슴 아픈 사랑이 추억이 되지 않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나간 여름 한철, 사랑은 뜨거웠지만 결국 낙엽은 떨어지고 다시 눈이 퍼붓는 겨울이 오겠죠. 그 경계에 서서 이 영화를 리뷰합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국 멜로 영화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봄날은 간다와 함께 허진호의 수작이자 한국 멜로 영화의 수작이라 단언할 수 있는 이 작품을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 얼른 가서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될 만한 영화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는 정원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텅 빈 운동장. 사람은 누구나 사라져버릴 거라는 생각. 이 영화가 지닌 특유의 가슴 시린 정서는 바로 그 텅 빈 상실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묘한 상실감.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들에는 허무가, 상실이 있었습니다. 세기 말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유독 구슬픈 영화가 많이 나오고, 유독 가슴 아픈 사랑이나 이별을 노래하는 가요가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위안부 인생을 다룬 신파 영화나 소설이 우후죽순 나오기도 했죠.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라든지 조창인의 가시고기, 김하인의 국화꽃 향기가 전부 비슷한 시기에 불치병을 다룬 작품들이었습니다. 영화로는 편지 같은 작품들이 불치병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8월의 크리스마스는 소재 자체는 최루성 신파의 소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 영화의 방법론은 신파 영화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신파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절제 그리고 비밀에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영화 내내 이별의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에 다녀온 정원. 무척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인 정원은 어딘지 모르게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살아간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의 친절함이 어딘지 모르게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런 정원의 앞에 다림이 나타납니다. 다림은 출장 중인 초원사진관 앞에서 미간을 찌푸리며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정원과 다림의 만남에서 영화는 다림이 주차 단속 요원임을 알려줍니다. 설정상 사진 현상을 자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둘이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정원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장례식에도 다녀왔고 컨디션도 안 좋고 날씨는 더운데 다림은 대뜸 사진 현상 해달라고 들이대니 짜증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정원은 밖에서 기다리는 다림에게 마음이 쓰여 하드를 들고 다가가서 사과합니다. 정원의 인품도 인품이거니와 흔쾌히 하드를 받아드는 다림도 인상적이죠. 사진을 찍고 필름을 가져가서 사진을 현상하는 일,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사진이라는 건 디지털 파일로만 존재합니다. 아주 약간의 무게만 지니고 있는 디지털 세계의 어떤 체계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날로그 시대의 사진은 물리적인 실체를 지니게 됩니다. 필름에 담긴 정보가 사진으로 인화되어 나오고 사람들은 그 사진을 앨범이나 액자에 끼워서 간직합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을 지닌 물리적 실체. 그것은 종종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튀어나와 우리를 추억으로 안내합니다. 마치 지금도 남아있는 군산의 여러 촬영지들과 뒤늦게 복원했지만 아무튼 그 시절의 추억을 공간으로 되살린 군산의 초원사진관처럼. 영화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정원이 다림과 만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사랑은 별안간 다가옵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다가와서 서로가 좋은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조금씩 다가가는 거죠. 영화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허준호 감독은 인물과 인물의 감정의 교차를 그려내고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에 아주 능숙한, 다시 말하자면 천재적인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허진호 감독은 다른 장르의 영화를 만들어도 그 인물들의 감정이 전달된다고 할 정도니까요. 결국 사랑이라는 건 관심에서 시작하는 거죠. 다림이 정원에게 보여주는 관심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허진호 감독은 여러 디테일을 통해 다림이 가진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계속 질문을 하는 장면이죠. 아저씨 사자 자리죠? 생일이 8월 아니에요? 상대방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다림의 모습에서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들고 구청으로 가는 다림과 정원이 마주치고 정원이 스쿠터를 틀어 돌아오자 슬며시 미소를 짓는 다림의 모습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분, 행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허진호를 멜로 영화의 대가로 만드는 대목일 겁니다. 사진을 찍어주면서 입에 침 좀 발라보라는 정원의 말을 듣고 바로 립스틱을 사러 가는 다림의 행동을 보면 참 좋은 디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은 이런 작은 소품이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진호 감독은 팔을 썰던 정원이 비를 바라보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50회나 촬영을 했다고 하고 아까 처음 장면에서 나왔던 다림이 초원사진관의 사진을 보는 장면을 여러 번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허진호 감독은 장면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았고 그 분위기가 환경이 어우러지며 관객들로 하여금 아주 깊은 감성으로 빠져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정원은 옛 연인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연인은 찾아와서 사진을 치워달라고 합니다. 사진을 치워달라는 말은 이제는 여기를 찾지 않겠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추억이란 항상 즐겁고 기쁠 수만은 없는 법이니까요. 정원의 감정은 사실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가만히 살펴보면 정원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영화가 정말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한부 인생, 불치병에 걸린 남자, 누가 봐도 심파조로 흐르기 딱 좋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놓고 통곡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장면들을 고민 없이 경솔하게 늘어놓기 좋은 설정이죠. 그건 분명히 쉬운 선택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그런 선택을 해요. 슬픔으로 무너지는 애절한 표정을 클로즈업하고 구슬프고 애잔한 음악을 깔고 펑펑 우는 심파 영화들. 이 작품에서는 그 흔한 눈물 한 방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많은 이미지를 그리고 추억을 사진을 보여줄 뿐입니다. 시한부 인생,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 순간 격렬한 감정에 시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고 그 남은 시간을 충실히 보내려고 노력하죠. 누군가는 체념해버리기도, 누군가는 끝내 자신을 놓기도 하지만 정원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주는 정원의 모습이 인상적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4번의 노후라는 말에 추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원은 지금 아버지가 비디오를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잘 알아듣지 못하자 벌컥 화를 내기도 하죠. 그 답답함, 미안함, 애틋함이 정원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종이에 글로 적는 정원의 감정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도 좋았죠. 정원이라고 해서 항상 절제된 감정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곧 죽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절정에 달한 에피소드가 바로 영정사진을 찍으러 온 할머니의 모습. 이 장면은 죽음을 대하는 이 영화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대가족의 가족사진, 어머니 사진을 따로 찍어달라는 아들의 요청, 어딘지 어두운 옥색에 가까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원과 다림이 비를 맞으며 같이 우산을 쓴 날 밤에 할머니가 몰래 사진관을 찾아옵니다. 말 그대로 꽃단장을 하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안경도 벗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자신에게 인사하러 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위해서 할머니는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찍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저도 주위에 자꾸만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자기 사진을 주려고 하고 어딜 가도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몹쓸 병에 걸렸더군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진 찍는 게 싫다면서 튕기기나 했고요. 죽음은 어쩌면 인간이 누구나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길을 걷는 사람이 스스로의 존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영화는 정원의 병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정원이 아프다는 걸 알지만 무엇 때문에 죽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원과 다림이 데이트를 하고 놀이공원에 가는 모습도 재밌습니다. 다림은 최대한 돌려 말하죠. 놀이공원 티켓이 있다는 식으로요. 그 말은 네가 나와 같이 놀이공원을 가주지 않으면 삐지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다림은 정원과 데이트하고 정원의 농담에 크게 웃습니다. 그리고 아는 언니를 만나서 그 농담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방 얻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 다림은 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가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방에 시세를 묻는 다림의 얼굴에 묘한 기대와 아쉬움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농담을 하고 언니는 잠들어 버립니다. 사실 그리 웃긴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다림은 웃어버렸죠.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떻든 소중하고 기억에 남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둘의 이별이 다가옵니다. 정원의 병은 하나의 트리거입니다. 다림은 정원의 병을 모르기 때문에 사진관에 찾아와서 돌을 던집니다.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어딜 간 거냐고 항의하는 듯한 다림. 다림은 정원의 병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객은 정원의 병을 압니다. 그렇게 정원은 다림을 찾다가 카페의 창 너머로
다림을 봅니다. 여기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흔한 키스 장면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장면이 사진관이나 혹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식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많은 영화들이 키스를, 아니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넣으면서도 사랑의 감정을 스크린에 묘사하는 데 실패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자면 사랑이란 입을 부비고 몸을 섞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빛을 주고받고 말을 나누는 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낀다면 그 또한 사랑인 것이죠. 굳이 데이트 후 모텔에 가서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지 않아도 이 영화는 데이트 후 목욕탕을 가는 장면 정도로 대체합니다. 그래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정원은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림이 찾아옵니다. 이제 초원 사진관에서 나오는 사람은 정원이 아니라 정원의 아버지. 그리고 다림은 사진관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이 미소가 바로 이 영화 최고의 장면이자 클라이맥스입니다. 다림의 미소. 영화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다림은 꽤 성숙해 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그녀를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찾은 초원 사진관에서 미소를 짓는 다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림이 정원의 죽음을 알고 있는가? 편지는 전해졌는가? 하고 갑론을박을 벌이곤 합니다. 영화는 어느 것도 정확한 답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한 가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 유심히 사진관의 사진을 보는 다림. 그곳에 자리 잡은 건 정원이 좋아하던 여자의 사진. 다림이 어디까지 직감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림의 사진이 있는 위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잊고 싶지 않아서 놓아두었던 자리에 지금은 다림을 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림이 보여준 미소의 의미가 떠오릅니다. 함께 했던 추억 때문에, 좋아했던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알아준 정원의 마음을 확인해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말로, 언어로 명시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은 스크린에, 시므나의 표정에 담기고 다시 나오는 내레이션과 배경화면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여운으로 갈무리 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단연 한국 영화의 수작입니다. 배우 한석규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 중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걸 봤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흘러간 90년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디지털 카메라도 없던 시절,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하기가 참 힘들었던 시절에도, 아니 그랬기 때문에 더 사랑이 애틋했던 시절이죠. 문득 그 시절에도 생수 이름이 아이시스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는 시므나가 있었죠. 한석규가 한국 영화를 짊어지고 가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얼굴들이 보입니다. 고 전미선 배우의 모습도, 작고한 김혜라 여사의 모습도요. 김혜라 여사는 1926년에 태어나 1944년에 연극으로 데뷔한 배우로 영화를 찍은 후 3년 정도 지났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화에서 찍은 영정사진을 배우 본인의 영정사진으로 사용했다고도 하더군요. 세월은 지나고 사람은 떠납니다. 하지만 작품은 남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흘러간 세월과 사랑의 감정과 좋은 배우들을 마치 사진으로 찍어놓듯 남겨두었습니다. 언제고 한국 멜로 영화를 이야기할 때 언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